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속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엔 다치고 어둠의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망치부인입니다. 네. 자, 지금 그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국수가 먹고 싶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예. 국수가 먹고 싶다 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자,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인생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조금 늦게 닿는 거라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탈출구 없는 뭐 이거는 한번 빠져들면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자마자 업 꿀잼 해주신 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풍선을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하시는 님들,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최고의 후원인 거 아시죠? 별별 랭킹 유저가 뽑은 꿀잼 방송 1위 감사합니다. 자,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애들이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컨디션 어떠신지? 나 죽을 뻔했어. 연예인은 난 안 되겠어. 금요일날 세창 뛰고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잤어. 야, 예, 지금 여러분께 듣고 계신 노래는 윤도현이 불렀어요. 끝이 아니길. 예. 네. 블랙 풀어준 거 고맙다고요? 다시는 블랙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예, 어서 오세요. 우리 최군님 방송 재밌게 잘 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예. 이 최군님 방은 9,000명 방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청자가 10,000명이 넘었던데 11,000명 가까이 봤더라고요. 부럽.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인생 수다 방이니까.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작년에 제가 뉴욕 갔다 와갖고 10월 26일 뭐 그때 이제 그 JTBC에서 타블렛 문제가 딱 터진 다음에 우리 방 시청자가 7,000명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 전에 한 4,000명 정도 봤었는데 7,000명으로 확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전에 그러니까 그해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 예. 작년 여름에 이제 그 까루님께서 나는 BJ다라는 프로에 작년 여름 맞죠? 예. 그 나는 BJ다 프로에서 저를 다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다른 방송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망치 부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맨날 그 왕대가리로 신경질만 내는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나름 인간적이다 뭐 이런 평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작년 여름에 까루님이 아프리카의 다른 시청자분들께 저를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나비다 이후에 저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졌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10월 달에 타블렛 사태 때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게 되는 몰려오게 되는 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루님의 나는 BJ다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최군님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 방송인 출신이잖아요. 직업 방송인.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평상시에 그냥 우리 인생수다방에서 그냥 그 중구난방으로 떠들던 것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고, 저도 그 최군님 방송을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최군님 방송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BJ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실 이제 이 아프리카의 BJ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거대 자본들이 지금 타 플랫폼, 아프리카를 흉내낸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프리카 최고 BJ들을 막 빼가고 있잖아요.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이제 막 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프리카에 남았다는 건 결국 돈보다는 아프리카 시청자들과의 어떤 유대감,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우리 BJ님들이랑 교류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교류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기보다 싸납지 않다는 것을 내가 싸나워 보이는 건 방송 컨셉이라는 것을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사이트를 제가 이제 11년 동안 경험해 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왜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건 시청자들의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진짜 그 뭐라 그러나 바탕에 안 돼 있는 애들이 막, 물론 내 방송은 실시간 방송 안 하니까 모르고, 이제 다른 뭐
그 뉴스 이제 시사 방송들에 대한 채팅을 보니까 이 수준들이 너무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우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이 다른 사이트의 다른 시사 방송가들의 방송과 망치부인의 방송을 차이나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채팅으로 그 방송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이제 그 망치부인이 승질 더럽게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을 지켜주시는 그 배려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아프리카 망치부인만의 어떤 그 망치부인 방송만의 그런 그 뭔가 있어, 분위기가. 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이 생방송으로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제 그래요. 이게 그 처음에 생방송으로 채팅하시다가 블랙을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생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뭐냐면, 일단 친목질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비판질이나 친목질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인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방송에 들어왔어.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막 친하게 지내. 그러면 사실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모르면 되게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이 방송에 소속감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도로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프리카의 방송들이, 그 오래된 방송들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고정되는 게 뭐냐면, 그 친목질 때문이야. 열혈 팬들이라든가 그 오래된 팬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청자들을 좀 은따시키는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방송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송에는 절대 그 친목질하면 안 됩니다. 친목질하면서 서로 막 아는 척하고, 그게 이제 뭐 우리 모바일 방송을 할 때 뭐 몇 사람이 서로 아는 척했다 뭐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그분이 어떤 시청자 한 분한테 너무 모욕적인 글을 써서 블랙을 걸었어요. 우리 방송에서는 친목질도 금지되어 있지만 비판질도 금지되어 있어.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질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특히 매니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함부로 글 올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블랙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문자 답장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잖아, 그건. 근데 이제 사실 그 답장 못 받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 급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 사람은 답장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 답장을 하는 건데, 답장 받았다라고 써버리면 다른 998명은 마음 상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답장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적질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라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라고 막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건 사뿐히 차단을 하셔서 아예 댓글 안 하셔야 돼. 일부러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속상하게 해가지고 방송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은 그냥 차단해버려라.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움하지 말고. 우리는 싸움하면 만약에 팬 또는 뭐 팬 시청자, 뭐 그럼 둘 다 강퇴 블랙이야. 둘 다 강퇴 블랙. 그래서 이제 블랙이 풀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 이제 이 망치 부인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망치 부인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채팅창에다가 막 써버리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 과거의 방송을 한번 좀 찾아보고, 이 때때로 보면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못 알아듣고 막 시비를 걸다가 블랙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그 지난 방송들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쭉 찾아보고 채팅을 해주시는 게 블랙에 안 걸리는 길이다. 블랙 걸린 다음에 막 풀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풀어주려면 5년 기다려야 돼. 다음 대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사방송 할 때 속보 금지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속보를 계속 뿌려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뭐라 그러나 흐트러뜨리는 거. 그래서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박근혜의 그 구치소 생활, 박근혜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보도들이 뭔가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그 구치소에서 대우받는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대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보다 중요한 건 우병우가 구속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남은 잔당들이 구속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박근혜가 이런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보도하고, 그걸 가지고 막 퍼돌리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망치부인 방송의 오래된 팬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쵸? 채팅창에 와가지고, 박근혜가 무슨 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막 비판글을 쓰는 사람들이 낯선 아이디들이야. 그 나는 이게 좀 그 일부러 KBS가 그런 거 보도하고 그걸 그 낯선 아이디들이 퍼돌리고 그러면서 또 뭔가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좀 유도하는 게 뭐로 보이냐면 좀 이제 그 과격하게 박근혜를 욕하는 거. 박근혜에 대한 막 그 쌍욕을 유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에 대한 쌍욕을 유도하고 박근혜 그 쌍욕을 보고 그 저기 종박이들이 더 난동을 피우기를 바라는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이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 보도하는 거 아니냐. 그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조윤선, 그러니까 내가 그 라디오에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서울구치소에서 여자 변호인 접견실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조윤선이가 하루 종일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거는 욕먹어 마땅하죠. 조윤선이가 변호인 접견실을 지가 하루 종일 점령하고 그러면 나머지 3개를 가지고 다른 일반 재소자들이 변호인 접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변호사들이 그럼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야. 사실 대부분이 가난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뭐라래 공공의 변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뭐 국가에서 해주는 변호인 있잖아. 국정 변호인. 근데 이 국정 변호인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사건에 대한 국선 변호인이 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그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되게 막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잘 연구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이 국선 변호인을 막 설득해가지고 그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선 변호인들이 막 오래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겠어? 그리고 시간 없다라고 가버리고 그러지? 예,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이 조윤선의 그 저기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실을 점령한 행위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다뤄야지. 박근혜가 넓은 독방 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집중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보도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그 보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하마을에 가서 난동 피우는 박사모,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난동 피우는 박사모를 보면서 이거는 지금 대선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박근혜의 구속 문제를 대선하고 연관 짓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봉하마을에다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이제 집회 신청을 받아주고 와서 깽판을 부리면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역풍이 불 거다 아마. 도리어 그런 그들의 행동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시비 거는 그 내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연관이 안 되는 내용인데 억지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리어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줄 수 있다. 그건 잘 생각하는 게 좋겠다. 네. 사실은 그 64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근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박근혜는 지금 그 명단이 나왔고 증거가 분명하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박연차한테 10억을 빌렸다. 그거 말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허수였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이 도리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들을 역풍불게 할 수 있다. 그런 무모한 그 종박들의 공격이 도리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 당시에 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640억 640만 600만 불? 600 왜 이렇게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저기 잡음이 들리지? 예. 뭐야? 어디 무슨 도청장치가 돼 있는 거야? 뭐 때문이지? 됐다. 그 당시에 이제 600만 불을 받았다. 예. 600만 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2009년에 그때 내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게 전부 다 주장이야. 의혹,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 그 의혹과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있었냐? 그러면 의혹과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건 하나도 없고 그 박연차의 10억만 근거가 제시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혐의점을 지네들이 못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가 또 열몇 시간을 조사를 했어. 근데 이제 권양숙 여사가 결국 그 1억짜리 시계를 그 노감평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걸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게 박연차에게 돌아갔는지를 확인 못했다라는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더니 대통령께서 매우 화를 내셨다. 그 얘기를 가지고 봉하마을 금캐러 가세 이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동 떴던 거였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비난 기사들은 다분히 증거를 갖추지 못한 기사들이었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막 그 미르재단, K재단에 대한 그 돈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 제 방송 내용 기억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왜 죄가 되냐. 그 K재단, 미르재단이 돈을 마련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그게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만든 그 재단이라는 증거가 있냐. 아직 범죄가 성립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제가 그 10월 달에 JTBC 타블렛 PC가 터지기 전에는 저는 그 보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재단을 만들었다는 게 왜 죄냐? 라고 이제 질문했던 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가 분명히 있냐? 그게 왜 죄가 되냐? 이걸 계속 물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재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벌 오너들을 협박을 했고, 그래서 그게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을 최순실이 지 멋대로 사용했다. 그게 밝혀진 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증거 대라. 뭐가 죄냐? 죄의 근거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기억나세요? 예. 제가 타블렛 PC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나는 그게 왜 죄가 되냐? 그걸 물었던 사람이라고. 그럼 박근혜일지라도 그게 증거가 분명한지를 물었고, 결국은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증거들을 제시했고, 박근혜가 이렇게 협박 오너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돈인데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건 인정하겠다. 나는 그게 누구든, 그게 박근혜이든 노무현이든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방송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막 비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엄청 쌍욕을 먹었어. 진짜 시발년 미친년 막 욕 엄청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별풍선을 500개를 못 먹었고 한 절 한 번도 못 했다니까 2007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증거가 뭐냐. 나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의 그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근데 너네가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설이지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비판하는 그 글을 썼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상대가 누구든, 예, 그게 박근혜든 노무현이든 그게 이명박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 안 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든 똑같아. 증거 있냐? 증거 있느냐? 근거가 분명하냐? 이걸 따져서 욕할 건 욕하고, 쉴드 칠 건 쉴드 치고,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비판했지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640만 불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는 근거가 없었다.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번에 박근혜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그 재단에다가 돈을 낸 게 왜 죄가 되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제시했더니 나중에 언론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었다고. 나는 이제 언제나 이 증거 중심주의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순실이 800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걸 까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증거를 가져와라.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 최순실이 800조 원의 돈을 빼돌렸다라는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퍼돌린다면 그건 박근혜 측에서 퍼돌리는 가짜뉴스하고 종박이들이 퍼돌리는 가짜뉴스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800조를 갖고 있다? 무슨 어디에 근거가 있어. 최순실의 이복 오빠가 앙심을 품고 얘기한 내용인지 그 최순실의 이복 오빠라는 사람이 그 어떤 증거를 제시했냐고. 사진이라든가 계좌번호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내용이야. 막연한 자기의 기억이다. 그런 일을 자기가 봤다. 근데 그 봤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누굴 처벌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최순실이 박근혜하고 둘이서 재벌들한테 삥을 뜯은 건 맞고 그걸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거기에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 그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800조 원이나 돈을 갖고 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최순실이가 800조 원을 해외에 빼돌려놨으면 뭐하러 삼성에서 200억을 삥을 뜯겠어. 200~300억을. 800조가 얼마인지 알아?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믿고 퍼돌리는 건 그거 친박단체들이 퍼돌리는 가짜뉴스하고 똑같은 거잖아. 왜 그렇게 같은 수준이 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누구 블랙을 걸었어요.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마땅히 비판해야 돼. 그런데 박근혜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쌍욕을 하는 거는 나는 우리 방 채팅창에 안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건 그 국정원 댓글 부대랑 뭐가 달라. 우리가 국정원 댓글 부대를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쌍욕을 하면 그건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건 그의 정치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조건 합당하다. 그거 절대 그렇게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쌍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논리적인 비판은 없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의 글은 안 오고 그냥 쌍욕만 올라와. 당연. 나는 그런 건 진짜 비판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정말 배설이야. 그리고 이 채팅창에 쓰는 말은 사실 내가 읽는 곳이에요. 그럼 채팅창에 하는 모든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누군지도 모르고 주어도 겁나니까 주어를 못 쓰면서 쌍욕을 했다? 그건 나에 대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시면 우리 방은 블랙 건다는 거. 우리가 과거 시대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사실 박근혜가 감옥 가고 구속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막 행복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 국민이잖아. 전 안 찍었는데요? 안 찍으면 뭐해? 그걸 이길 만한 후보를 이기게끔 하지 못한 게 우리 죄인데. 그렇잖아. 이길 만한 후보를 만들어서 이길 만한 내용으로 이겼어야 됐어. 근데 그런 여자한테도 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박근혜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후보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지. 그 당시에 막 무조건 밀어붙인 거 아니야. 다른 어떤 가능성도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없게끔.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여 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들의 막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제대로 된 반론도 안 했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차피 대통령은 누구다 이러면서 당연히 될 거다 그런 자세로 막 무슨 그 종북몰이를 하고 그 NLL 문제를 시비를 거는데 아무런 대책이 제대로 안 나왔어. 논리적 반박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통령 되면 어느 자리 차지할까 이거 싸움박질만 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러다가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가 당선된 거는 사실 박근혜를 만든 새누리당 놈들 그들이 무조건 책임져야 될 문제야. 60%는 걔네들 책임이야. 그러나 40%는 나머지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 그걸 막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 국민의 회개예요. 정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에 먹칠을 하는 걸 막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반성해야 돼. 진짜 식은땀을 흘리며 반성을 해야 다시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가 정말 주인인데 우리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답게 판단하고 주인답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쟤네들만 욕하고 끝내면 안 돼.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욕해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이 양비론하고는 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명백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 박근혜 선거운동했던 새누리당 그 인간들 그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으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들이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든가 너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 분명히 해야 돼. 그러나 나머지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냐. 우리도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런 박근혜가 당선되는 걸 막지 못한 죄 그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든 박근혜를 비판했던 사람이든 안 찍었던 사람이든 박근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공분하여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일치단결했던 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를 칭찬해야 될 내용이다. 감사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박근혜를 찍었으니까 나쁘다? 라고 얘기하면 돼. 일반 유권자들은 사실 모른 거 아니야. 언론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속여먹은 거니 그 박근혜를 단지 찍었던 유권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일조했다면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시민이고 우리의 동지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다 알았잖아. 박근혜가 미친 여자라는 것도 알았고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최순실의 존재도 다 알았으면서 그게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대선 토론회 최순실 얘기가 나온 거야.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돼. 새누리당 당직자들이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들에게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들은 알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앞장서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 찍은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때 일치 단결해서 합심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황교안의 개인적인 지인인데 대화도 몇 번 했는데 나의 방송을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 황교안에 대해서 너무나 황교안의 군 미필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블랙 걸었어요. 예. 여러분, 그 군 생활을 못한다고 면제를 신청한 사람이야. 일상생활을 못해서 군 생활을 못한다라고 면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노력해야 사법고시를 보는데 군대 생활도 못한다고 면제 신청을 한 주제에 다음에 사법고시에 붙었다. 그거는 군 면제를 하고 사법고시 공부에 방해되니까 군 면제 받은 거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걸 동정하면 그건 주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바생이 돈 훔친 거에 대해서 뭐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랬겠지. 그러면 그게 버릇 나빠지는 거야. 공무원들 버릇은 국민들이 그런 걸 눈 감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잘못하면 엄격하게 내치고 그래서 얘네들에게 연금도 뺐고 그래야 이것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아주 오래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공무원들이 세계에서 청렴도가 되게 높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개석이 중국 본토에서 쫓겨날 때 그 모택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택동을 지지한 유일한 이유가 장개석의 그 졸개들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개석이 실권을 잃게 되는 거야. 본토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부패 관료들을 다 척결했다는 거야. 사형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며느리도 태평양에 갖다 버렸대. 빠져 죽으라고. 그래서 그 뒤로 그 대만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면 그게 곧 죽음이다. 이게 생각이 돼갖고 대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아주 오랫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만의 공무원들은 근데 그 대신에 대만 공무원들이 되게 고소득자래. 그런데 대만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야. 돈을 많이 받는 만큼 국민들에게 찾아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르면 간대. 공무원 좀 나와봐라. 그러면 사업장으로 직접 가서 모든 편의를 봐준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바로 사형인 거야. 뭐 연금이고 뭐고 다 뺏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눈 감아주고 서로 그걸로 같이 나눠 먹고, 대기업에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중소기업에 납품을 안 받아준다. 서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줘버릇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에서 옛날에 89년도에 그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90년인가?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촌지 거부 운동을 했어. 그 촌지 거부 운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촌지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교조를 비하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갖고 전교조를 막 비하하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냐? 전교조의 세력이 위축되면서 촌지 문화가 다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막 촌지를 갖다 주고 내 자식 좀 잘 봐달라.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학교 현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봐달라는 그 욕심이 학교 전체를, 교육 전체를 무너뜨렸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영란법이 나와서 선생님한테 캔커피 한 잔 못 사주게 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그 캔커피를 허용하는 순간 캔 상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커피캔을 박스로 띄어다가 그거 팔아서 돈으로 바꿔 쓸 수 있게 그런 또 비리를 만든다고. 예.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그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차라리 김영란법으로 그 주고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 예,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는 긍정적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사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에다가 뇌물 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언제까지나 삥 뜯기는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삥 뜯는 거, 그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정부를 제대로 세워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게 접수가 되면 그 대기업에게 막강한 페널티를 줘서 그 대기업이 사업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번만 그래도. 그래야 이것들도 겁나서 중소기업한테 함부로 못하지. 이게 원칙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감아주고 그건 원칙이 아니야.
그게 궤변이지. 그 김사부에 나온 대사였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통하고 누구에겐 눈 감아주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 궤변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를 바로 세우려면 나부터 똑바로 해야 돼. 사실은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는데 나 혼자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게 되겠나. 그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해.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하나 다는 거는 쉬워. 근데 내 생활 속에서 불의한 일을 맞서는 거는 실제로 댓글 다는 거에 만 배의 용기로도 감당할 수 없어. 왜? 당장 뭐라 그러나 밥줄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말입니다. 예. 그렇게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물론 그 전에 본인이 자기 업무에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야죠. 예, 자기 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야 하고 그 뒤에 불의와 맞서야 된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서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그건 비겁한 거야. 그건 비겁한 건데 내 일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원칙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원칙을 저놈들이 부당하게 뺏었다. 그럼 그거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고 똑바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들이 처음에는 그래? 한 번 원칙대로 당해봐. 이러면서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해코지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변함없는 자세를 갖잖아. 그럼 얘네가 못 건드려. 걔네들의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 감고 약하게 눈 내리 깔면 밟아. 눈 똑바로 뜨면 못 밟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야.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하고 맞설 때 눈을 내리 까는 순간 지는 거야. 난 여기서 죽겠다. 밥줄을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근데 네가 내 밥줄 자르면 너는 아주 개싸움을 하게 될 거다. 그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그 김사부의 대사 중에 아주 통쾌한 내용. 45도만 사과해라 그 얘기하면서 그 여자한테 그러잖아. 도의원이랍시고 협박하는 여자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교양 있는 사람인데 나는 좀 다르거든. 내가 이 개싸움을 하게 되면 아주 더럽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번 끝까지 가볼 테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숙이잖아.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어봤어. 이걸 그냥 눈 감아주잖아요. 강자 앞에서 눈 감으면 사실 나보다 약자의 잘못은 눈 감을 수 있어. 나보다 약자의 잘못은 못 본 척 눈 감아줄 수 있지만 나보다 강자가 나를 밟을 때 그거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3번 더 세게 밟아요. 그래서 딱 밟았을 때 바로 잡아야 돼. 처음에. 여러분 애들 왕따도요. 물리적으로 학교 폭력 맨 처음에는 틱 건드리는 거야.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세요. 처음에 슬쩍 건드렸을 때 확 화를 내라. 그리고 또 그러면 잃는다? 라고 얘기해서 풀어라.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처음에 밝혀야 돼. 안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학교 폭력에 당하지 않으려면 맨 처음 첫 시작에 바로 잡아야 된다. 확 화를 내가지고 폭력을 가한 애를 깜짝 놀라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맨 처음에 기분 나빴을 때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모든 애들한테 두들겨 맞게 된다. 예, 그거를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논문을 뺏는 교수들이 있다. 그 논문을 뺏은 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계에다가 진정서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논문을 뺏는 교수들에 대해서 눈 감는 건 그 교수한테 학위 따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 교수한테 학위를 따고 그 교수가 소개해주는 대로 가서 강사 자리라도 하나 하기 위해서 그걸 눈 감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소논문을 뺏었다라고 욕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봐. 소논문을 뺏는 교수에 대해서 교수직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교수직을 못하게 확실히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연구를 내가 도왔다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걸로 확 저 새끼를 교수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연구에
협조했으니 나를 공동 연구자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줄줄 따라가 놓고 나중에 뒤에서 섭섭해하면 안 돼요. 눈앞에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살면 피곤해. 쟤 참 피곤하게 군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 다 눈 감고 사는데 너만 왜 그러니라는 말을 들으면 감사해야 돼. 아싸, 내가 똑바로 했구나. 절대 그런 말에, 그리고 그건 왕따의 길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그 길을 꾸준히 가잖아. 그렇게 10년만 해봐. 당신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모여. 그런데 가다 말고 중간에 타협하면 당신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싸움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그 싸움을 못할 것 같으면 뒤에 가서 뒷담도 까면 안 되는 거야. 예. 누가 여러분 처음에 옳은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욕을 해요. 욕먹게 돼 있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먹을까 봐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욕을 먹는다는 거, 그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욕먹는 게 더 나은 거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건 힘든 일이야.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만만해 보인다는 거야. 나 봐. 내가 아프리카에서 11년 방송하면서 나의 광팬들도 많지만 여전히 나한테 쌍욕하고 들이대는 애들 많아. 그건 뭐야? 나로 인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내게 욕하는 것을 나는 당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그냥 고소하면 되니까. 예. 자, 이거 뭐 농담으로 처리했지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먹을까봐 두려워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옳은 일을 하다 욕먹으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야. 물론 그 더러운 일을 해서 욕먹으면 안 되지. 박근혜나 우병우처럼 그렇게 욕먹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욕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때 내가 옳은 일을 해볼 걸. 죽기 전에 그게 후회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되돌릴 수 없는데. 그죠? 옳은 일을 하다가 욕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사회가 발라져요. 예. 우리 사회가 똑바로 되려면, 이제 우리 신랑이 어떤 무슨 아이의 무슨 입학 진학 상담에 가서 듣고 온 얘기를 너무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급식이 돈은 엄청 많이 받으면서 너무 이 급식이 지저분하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자 이 애가 대자보를 붙였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대자보를 붙이면 그로 인해서 학교와 그 관계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얘한테 안 좋은 점수를 매기고 막 이 내신이 떨어지고 이러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얘는 대자보를 쓴 거야. 그 다음에 그 대자보를 어떻게 했냐, 얘가 나중에 그 건축가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논술에다가 그 내용을 썼다는 거야. 내가 학교 급식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자보를 썼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급식을 개선했다. 자기가 건축학과에 가서 건축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럴 때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과 대화로 풀어가면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적인 건축을 해보고 싶다라고 논술을 써서 붙었다는 거야. 많은 이 학교의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지만, 그런 애들은 뭐래도 한다는 거죠. 대자보가 뭔가요? 역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죠. 이 대자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문방구에 가면 전지라고 팔아요. 전지. 예. 그래갖고 되게 하얀색 큰 종이야.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밥 먹을 때 깔아주는 그런 종이. 예. 이제 그런 하얀 종이에다가 나의 주장을 써가지고 그걸 벽에다 붙이는 거. 그걸 대자보라 그래. 예. 모조 전지에다가 자기의 주장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다 붙여서 나의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대자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두는 개인의 의견,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이게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아. 사실 이제 어저께 어떤 중학생이 우리 신랑한테 민원을 신청을 했어. 동네 중학생인데, 얘네 학교가 작년에 수련회를 갔는데
웬 수련회에 남자 조교가 여자애들 방에 가가지고 술 먹고 여자애들 방에 가고 같이 자자고 그러면서 뭐 다리를 보여달라는 둥 가슴이 크네 작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술 처먹고 그 방에서 잠이 들어갔고 여자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장롱 속에서 잠을 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 학부모가 그 문제를 학교에다 문제 제기를 했대. 그랬더니만 이 교장이 그 엄마를 완전히 미친년을 만든 거야. 학부형들한테 다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의 명예를 훼손한 거야. 근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 돌지. 그 엄마 입장에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겠어.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 일단 불부터 질러. 교장실에 불 질렀을 거야 내가. 그 엄마를 미친 여자 취급을 하는 그 교장이 너무 못돼 처먹었잖아.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더러 더 이상 너희들은 수련을 못 간다.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수련을 못 간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중학생이 화가 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그건 학교가 무자격 업체를 선정해서 그 무자격 조교들이 사고를 친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수련을 못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의원 아저씨가 나서서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달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이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같이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거 월권이거든요. 그 학교의 학사 일정에 대해서 그 지방의원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있었으니까 수학여행 없애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교장이 아무래도 정말 수준 이하인 것 같아. 수준 이하의 행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얘네들한테 그 평을 안 좋게 쓰고 뭐 무슨 고등학교 올라갈 때 되게 불리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도 급식이 개판인데 비판을 못하는 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제아로 낙인 찍어가지고 그 학생부에다가 되게 나쁘게 글을 써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의 불의를 눈 감고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직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작은 불의에 눈 감으니까 그렇게 작은 불의들이 모여서 큰 불의함을 정당화시키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의 불의함을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그 약자들 그 약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어떤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불의를 보고 참기 시작하잖아.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불의함을 보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의롭게 싸워야 돼.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는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그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잠깐만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나 이외에 다른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나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가장 지혜롭게 싸우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일단 막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교장실에 불부터 지르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불 질렀다는 게 문제가 되지 교장의 잘못은 지적되지 않는 거야. 논점이 바뀌는 거죠. 교장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교장실에 불을 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내가 불을 질렀다. 이게 논점이 되면서 교장의 잘못은 덮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공동체의 게시판에 누가 부당한 글을 올렸어. 그러면 이 공동체 운영자가 그 글을 삭제했다. 그러면 그 글을 삭제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 그러면 그놈이 잘못된 거짓말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놈의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삭제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논점을 바꾸는 거죠. 일부러 걔네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요. 항상 보면 많은 게시판들이 겪은 일이야. 많은 단체가 깨어지는 과정이, 첫째는 그 무슨 규칙을 가지고 그 사문화돼 거의 죽어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규칙을 어겼다고 시비 거는 거. 그 다음에 돈 문제를 뻥튀기 해갖고 집행부회를 공격하는 거. 세 번째로는 허위 사실을 게시판에 써놓고 그걸 삭제했다고 시비 거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다. 손 들어봐. 여러분이 무슨 동호회나 이런 모임들, 동네 작은 모임들이 늘 당하는 게 세 가지예요. 사문화된 규칙을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돈 문제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관례적으로 쓰는 돈인데 그 얘기를 뭔가 부당하게 쓴 것처럼 막 괴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운영부를 도둑놈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내용 게시판에 써. 그래갖고 그 게시판이 그걸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운영진이 그 게시판을 삭제했다? 그러면 게시판에 자기의 잘못을 삭제했다는 걸 논점으로 만들어. 걔네들의 방법이야. 그래서 일부러 티나는 허위 사실을 올리는 거야.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 절대 거기다가 그런 거 삭제하지 말고, 이거는 실정법 뭘 어긴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야. 허위 사실로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이 되거든. 법적으로 불법적인 내용이니까 이 글을 스스로 삭제하라라고 쓰셔야지. 그거를 여러분이 운영진들이 삭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 당연히 공격받게 돼 있어. 왜? 이 세상에 악한 놈들이 많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더 세력이 커. 그러니까는 이제 파워로 따지면 선한 자의 힘은 20%야. 근데 80%가 악인의 힘이야. 그러니까 그 악인의 힘이 80%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함이 지는 걸로 보여.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악한 사람은 10%야. 아주 사악한 사람은 10%야. 90%는 선하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선한 사람의 에너지는 20%이고 악한 자의 에너지는 80인데 그 80이 10%가 퍼뜨리는 에너지야. 근데 90%의 선한 사람이 20%에 위축되어 있는 거야. 다수라니까 선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90%의 선한 사람이 단결하면 돼요. 90%의 선한 사람들이 단결을 하면 10%의 그 악한 에너지 80%가 줄어들어. 50%로 줄어들어. 거기서 우리가 1%만 더 이기면 선한 자가 이기는 거야. 선한 싸움이 이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의 에너지가 80%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 선한 90%가 선함을 포기하면 결국 그 악이 100%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90%가 선량해요. 만약에 이 10% 이상 악인들이 있었잖아. 그럼 인류는 옛날에 벌써 소멸했어. 악함이 10%가 넘었고 20% 30% 정말 80%가 악했다면 인류는 예전에 소멸했어.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된 건 90%가 선하기 때문이야. 다만 선한 자들이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인의 악함에 이용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단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무조건 약자 편 들어야 된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여러분이 볼 때 약자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내가 나보다 센 놈한테 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인간 사회 세상이 유지되는 내가 볼 때 비결이에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그건 강자 편이야. 그래서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싸울 때는요, 우리는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약자가 내가 약자가 돼서 공격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애인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인류의 10%가 장애인이야. 인류의 10%가 장애인인데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10명이 장애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은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1%. 나머지 9%는 그 후천적 장애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쓰는 말이 예비 장애인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또 그 망치야 너는 먹고 살만하면서 왜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떠드느냐. 너 그거 형식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난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언제 거지가 될지 몰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정말로 거지가 됐을 때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 내가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또는 무슨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 않는 나라. 돈 없다고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 치료받지 못하지 않는 나라.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쉽게. 또 돈이 없는 집에 태어난 아이도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뭐 사기를 당해갖고 충격으로 뇌졸중에 걸려서 전신을 못 쓰게 되더라도 내 아이가 그러니까 공적인 도움 하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도 그 아이가 아플 때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런 공공의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 우리가 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 지금 노인들이 막 박근혜를 지지하고 막 촛불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에 화가 나죠. 그러나 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지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놔야 그래야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그 혜택을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백성이 민본이다 똑같은 말이죠. 예,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약자가 됐을 때를 위해서 약자 편에 들어야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무조건 피해자 편 들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약자 편, 무조건 피해자 편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약자일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니까 이런 거야. 누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악한 의도가 없었잖아. 그래도 그건 범죄자야. 그럼 이 사람 벌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무조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악하게 우리가 벌을 주면 결국 그 원치 않는 어떤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 가령 우리 노동운동가들이 감옥에 갔어.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놈들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근혜가 범죄자로서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노동운동가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되는 거죠. 법치주의라는 건 결국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는 박근혜의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막 보도하고, 그리고 이 박근혜를 계속해서 모욕 주려고 하고, 그거는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걸 정당화시켜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불의와 정의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박근혜는 범죄자고, 우리가 노동운동가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박근혜의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다만, 특혜는 받으면 안 되죠. 특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조윤선이 혼자서 그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하는 거, 그거 특혜죠. 그건 다른 사람들의 변호인 접견권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조윤선이가 자기가 뭐 변호인 접견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접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오래 변호인 접견한 사람부터 나는 방을 비워주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 특혜가 없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게 만악의 근원이야.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만악의 근원이라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금수저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권력자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특혜가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려면 우리 노동운동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민주화운동가들이 했던 것처럼 박근혜도 똑같이 대해줘라. 그게 우리가 할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의 인권을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으로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너무나 이 박근혜를 그 인간 이하로 욕하고 그러면 안 돼. 누구나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가 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를 막 그 비인간 이하로 짐승 취급을 하면서 그 막 갖고 놀고 그런다라면 그거는 쟤네들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 고문했던 이근한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예. 그래, 자, 이게 뭐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망치 부인의 들어가는 말. 예, 자, 지금까지 업해주신 2,505분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시청자가 몇 명이냐 하면 2,800명이에요. 그러면 한 300분 정도가 업을 안 하셨군요. 자, 한 300분 업 마저 하시고, 예,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아.